안녕하세요. 구마담의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춤바람. 이 춤바람은 연쇄 독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살에 맞들인 캬바레 아줌마.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에서 김선자가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사용해서 모두 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남편과 아들 셋을 낳고 평범하게 살던 김선자. 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손갈 일이 줄어들자 40대쯤 무료함에 이웃과 어울려 캬바레를 출입합니다. 아이고 발음이 꼬이는구만요. 캬바레. 동시에 노름에도 손을 댑니다. 그 바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높은 사채 이자의 빚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자가 빚을 갚지 않자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해서 빌려가고 갚을 날짜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들은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비톡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선자는 채권자를 살해해 빚을 갚지 않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금품을 훔쳐서 빚을 막거나 또는 유흥비로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986년 10월 30일 그녀는 이웃집에 살던 친구이자 개모임의 회원이었던 49세 여성 김계환에게 여성입니다. 네, 목욕탕에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남양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김계환이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을 때 김선자는 청산가리가 들어간 음료수를 건넵니다. 이 청산가리가 들어간 음료를 마신 뒤 김계환은 심한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사건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옷을 벗고 있는 여자 목욕탕에서 이렇게 일을 벌입니다. 김선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사이에 목걸이와 반지 등 폐물도 가로챕니다. 이때는 그냥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선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면서 돌연사를 증언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유족들은 이웃에 사는 김선자가 함께 목욕을 가자 했고 가지고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게 이상하다라고 진술했지만 김선자는 이를 부인했고 그녀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또 2차 사건이 생겨납니다. 1987년 4월 4일 그녀는 더욱더 대담해졌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대담하게 더욱이 여성이 살인을 한다고는 쉽게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범행이 연이어 성공하자 나중에는 버스 안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살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50세 여성 전순자, 역시 목욕탕에서 사망한 김여인 등과 같은 동료, 개원 중 한 사람입니다. 역시 독극물 중독으로 버스에서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김선자는 그녀에게 약 700만 원가량의 빚을 진 상태였고 그 당시 700만 원이면 상당히 돈을 실컷 빌려 쓰고 돈 갚기 싫으면 그냥 사람을 없애버리네요. 김선자는 전순자에게 영등포에서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영등포 방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김선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장마비 또는 돌연사 정도로 여겼지만 부검을 해본 결과 치명적인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때부터 김선자는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금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988년 2월 10일 김선자는 쌓여가는 빚독촉에 지쳐서 가깝게 사는 46세 여성 김순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오늘 불광동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나와 함께 채무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김순자는
김선자에게 받을 돈이 120만 원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준다는 말에 좋아서 믿고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나타난다는 채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날도 김순자는 김선자가 건넨 율무차를 마시게 됩니다. 율무차를 마셨는데 구토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김선자와 함께 집에 빨리 되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탄 김순자는 구토 증세로 힘들어했고 이때 김선자는 음료수를 마시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녀가 의심스러웠던 김순자는 김선자가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잠시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그 사이에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버립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살인 미수에 그칩니다. 여기서 김선자가 새로 구입해온 음료수를 마셨다면 죽었겠죠. 이후 김선자는 다시 김순자의 집을 방문해서 120만 원을 갚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안부를 챙겼다고 합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죠.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죠. 이때라도 김순자의 신고로 김선자가 검거되었다면 추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차 사건입니다. 1988년 3월 27일 김선자의 아버지인 73세 김종춘옹. 김선자와 함께 친척의 환갑잔치에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시내버스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가 고령인 것을 고려해서 당시 법의학 지식이 없었던 의사들에 의해서 노인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진 것으로 마무리된 뒤 화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딸 김선자가 건넨 건강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화장된 유골에서 독살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거나 유산 상속 등의 살해 동기가 미미했던 점 등을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4차 사건입니다. 1988년 4월 29일 그녀의 동생인 43세 여성 김문자. 아이고 다 나오는구만요. 문자, 말자, 숫자, 정자. 역시 아버지처럼 버스 안에서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역시 처리되어 버립니다. 당시 김선자는 동생 김문자에게 약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동생이 사망했음에도 동요하거나 슬퍼하는 내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 후 여동생 사망 후 여동생의 집을 뒤져서 금품 및 귀금속 등을 털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여동생을 병원에 데려간 청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옆자리에 있던 김선자의 여동생이 버스 안에서 쓰러지자 김선자와 함께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여동생이 상당히 위독하니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김선자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여동생의 핸드백을 가지고 황급히 나가버리는 아주 비정한 모습을 보여서 청년들이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5차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1988년 8월 8일 김선자의 시누이 44세 손시원 똑같은 변을 당합니다. 김선자는 시누이에게 집을 싸게 장만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서울 시내의 한 다방으로 꿰어냅니다. 집을 계약하게 생겼으니 손시원은 약 4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챙겨서 다방으로 갔죠. 그리고는 김선자가 준 드링크제를 마시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김선자는 손시원이 챙겨온 현금과 수표를 강탈하고 유유히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독살 사건을 만들어낸 김선자. 경찰은 2차 사건부터 김선자를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어서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녀를 체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하지만 계속 돌연사와 독살 사건이 발생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김선자의 주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측은 1988년 9월 2일 김선자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검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거된 김선자는 증거를 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발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검찰과 경찰은 신당동 목욕탕 희생자 등 이미 묻혀버린 시신 4구에 대해서 부검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파내서 다시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장례가 끝난 시신을 유족들에게 어렵게 동의를 구하여 다시 부검을 하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장례가 끝난 후 무덤에 매장된 시신에 대한 부검은 유족이나 수사당국으로서는 극도로 피하고 싶은 일이고, 당시의 국민 정서로 보아서도 이런 일은 부관 참시와 비슷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만약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그때 쏟아질 세간의 비난은 상당히 컸었겠죠. 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4구의 시신 중 3구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됩니다. 가장 먼저 사망한 김계환의 시신은 매장된 지 2년이 지나서 부패의 정도가 심해서 청산염 성분을 찾을 수가 없었고, 사망한 아버지 김정춘옹의 경우 이미 화장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골에서는 청산염에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영장을 받아내고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그동안 그녀가 가족과 친구들을 살해한 후 훔쳐낸 물건들, 다이아몬드 반지, 수표, 통장 등등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살인 용의자인 김선자의 몸수색을 위해서 여성 경찰들이 동원하게 되었는데, 다소 황당하게도 김선자의 가택 압수수색을 하던 여경이 김선자의 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우연히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볼일을 보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김선자가 거주하던 집은 일본식 가옥이었고 화장실은 목조였는데, 경찰이 화병기에 쪼그리고 앉자 화장실의 나무 기둥 뒤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였고 돌돌 말려있는 신문 뭉치 하나가 잡히게 됩니다. 그 안에 청산염 덩어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공약품 회사에 근무하는 친정 조카에게 꿩을 잡을 때 사용하려고 한다라며 이 약품 구매를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김선자는 정식으로 기소되게 되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선자는 재판에서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산가리가 유죄의 결정적인 물증으로 작용하였고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죠. 그러나 2심과 3심에서도 그녀의 사형은 유지되게 됩니다. 결국 사형을 확정받은 김선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1997년 12월 30일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고 1960년대부터 사형소 교화 활동에 힘쓰는 삼중 스님, 유명하시죠. 이 삼중 스님을 만나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었고, 실제로 삼중 스님은 김선자 사건의 재조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다시 조사할 건덕지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김선자는 처형 직전에서야 범행을 줄곧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서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치욕을 꾸짖고 외면했다라는 이유로 죽어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부럽고 동시에 증오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들처럼 태어나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죽을 것이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친모도 두려워했던 희대의 악녀 엄인숙 이야기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차례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혀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수는 총 10명이고 이 중에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명이나 화상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20대의 용모 단정한 여인이었다는 점, 범행 대상이 전부 가족들 및 친지였다는 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주 뾰족한 바늘로 눈을 찔러서 실명시키거나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붓는 등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분노로 치를 떨었었습니다.
그런 그녀. 어민숙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약 19년 만에 공개되었었죠. 네. 사건 당시에는 성과 나이 외에 신상이 비공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두 엄여인 사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한 형사의 기억만으로 어민숙의 특징이 전해지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인형이었다. 탤런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탤런트 뺨치게 생겼다는 그녀의 범행. 그 범행은 이랬습니다. 어민숙은 피해자들에게 과량 투여하게 되면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일으키는 로라제팜이나 혼수 상태, 시력 불선명, 근육 이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알프람정 등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약 수십 알을 한꺼번에 음료수 등에 몰래 녹여 넣어서 주변 인물들에게 먹입니다. 그렇게 일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서 상해를 가하게 됩니다. 우연히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해서 재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빼앗아서 자신이 그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 치를 떨었던 범행 수법은 가족들에게 약을 먹여놓고 눈알을 찔러서 실명시켜서 보험금을 타는 행위였죠. 그녀의 범행은 정말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한 사람을 찍으면, 고르면 그 한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번의 보험을 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험을 들어놓고 일반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해서 상해 보험금을 타먹고 그 다음은 실명, 아직 죽이지 않는 것이죠. 실명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타먹고 그 다음은 또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상을 입게 만들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망, 죽이고 보험금을 탔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 사고를 겪기 전 어민숙과 단둘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지만 평소에 워낙 온화했던 어민숙의 모습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00년 4월 17일 첫 번째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넘어뜨립니다. 마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해서 병원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험금이라는 돈의 맛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 당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일부러 남편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어민숙의 범행은 정말 끝도 없이 뻗어나갑니다. 어민숙의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은 책상에서 떨어져 죽었으며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가와사키병을 앓고 있었는데 합병증으로 2005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식들까지, 아이들까지 이상하게 일단 그렇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 시작됩니다. 딸이 죽은 이후 한 달간 남편에 관한 상해 및 사망보험 4개를 잇따라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남편에게 투약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남편을 밀어버리고 뇌진탕에 걸리게 했습니다. 2000년 4월 20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또다시 혼미하게 한 뒤 그를 밀어서 재차 뇌진탕에 걸리게 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넘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보험금이죠. 2000년 5월 중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후 옷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서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서 실명시키게 됩니다. 또다시 6월 1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얼굴에 끓는 기름을 쏟아 부어서 안면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이라는 것은 사망, 실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2000년 9월 9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잠이 들게 한 후 남편의 배 주위를 주방용 칼로 찔러서 자상을 입힙니다. 어민숙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2000년 1월 15일 새벽 4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후 배 부위를 칼로 찔러서 또다시 찌릅니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 감막 파열로 인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입힙니다. 2002년 2월 3일 밤 10시경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배 부위를 또다시 찌르며 복부 등 다발성 장 천공상 등을 가합니다. 이때도 자해라고 위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남편 되시는 분은 어째서 아무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남편은 계속해서 사지봉화직염, 횡문 근육 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됩니다. 어민숙은 남편의 상해 및 사망으로 2년 동안 58회에 걸쳐서 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002년 11월 중순 5월부터 동거한 운동선수 출신의 남자친구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밀어서 전치 4주가량의 골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및 미골 골절사항 등을 가합니다. 어민숙이 이때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동거남이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구청에 혼자 가서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왜 했을까요? 보험금을 타려면 법적으로. 이 남성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임모 씨라고 합니다. 당시 28세였고요. 어민숙이 이렇게 나이트에 간 것은 첫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이렇게 동거하던 남성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후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침핀으로 이 남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게 됩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새 남편에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2003년 2월 12일 두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사지봉화직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민숙은 두 번째 남편의 상해 및 사망 보험금으로 3,8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남편의 시댁이죠. 이 시댁에서 살짝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모습과 달리 장례식장에서는 태도가 돌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민숙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때 두 번째 남편과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남자를 죽여놓고 진정 사랑하는 척 영혼 결혼식을 한 것이죠. 이때 임신 중이었던 어민숙에게 유가족들은 애를 낳지 말고 새 출발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사망한 새 남편의 아이를 꼭 낳겠다라고 말하며 유가족들의 의심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민숙은 장례식을 치르고 친정으로 돌아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연락이 두절됩니다.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민숙은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2003년 7월 26일 이제 보험금 맛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가는가 봅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인 뒤 오른쪽 눈에 500cc의 주사기를 찔러 외상성 백내장 등을 가해 어머니를 실명시키게 됩니다. 엄마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라면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권했다고 합니다. 다음 가족 타깃을 또 구합니다. 2003년 11월 2일 친오빠에게 술 한잔 하자며 불러서 우울증 치료제를 탄 술을 먹이고서 양 눈에 염산을 부어서 양안각 결막 화상을 가해서 왼쪽 눈을 실명시켜버립니다. 어머니와 오빠의 실명으로 보험회사에서 2억 6,60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2004년 4월 또한 실명으로 인해서 입원 중이던 오빠의 링거 호수에 기관지 확장제와 약을 넣어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2005년 1월 9일 이번에는 남양주에 있던 아파트, 아마도 부모님의 명의겠죠. 아파트를 무단으로 팔아서 그 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집을 팔았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죠.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 가까워오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다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새벽에 오빠와 남동생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탄 석류 주스를 먹이고 이불에 불을 지릅니다. 이 사건으로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을 입습니다. 2005년 2월 1일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자신이 머물 곳이 없어지자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강 씨라는 분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강 씨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라고 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습니다. 강 씨의 아파트에 방화,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에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안면에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들도 화상을 이때 입었습니다. 당시 어민숙이 3주가량 가사도우미의 집에 머물다가 가사도우미가 1월 말쯤 나가달라라고 했더니 어민숙은 이에 분노를 일으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어민숙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도와준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 불을 지른 이 사건은 보험금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불쌍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도와줬더니 마지막에는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아이고 우라질려. 참.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가사도우미였어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평범하고 서민이고 나도 힘들지만 그죠? 나도 힘들지만 상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불을 질러서 어이가 없습니다. 2005년 2월입니다. 그런데 어민숙은 또다시 입원 중이던 가사도우미 강씨의 병원을 찾아가 계단에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이 장면이 병원 CCTV에 찍히며 체포되게 됩니다. 이때 남동생이 경찰에게 말합니다. 형사님,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누나가 의심스럽다고 그동안의 사건을 제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죄가 드러난 것이죠. 이때 어민숙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면 그 불 속에서 죽은 나의 딸이 보입니다.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05년 2월 7일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알게 된 여성.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서 먹게 한 후 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서 현금 약 370만 원가량을 인출하고 오빠의 병원비도 그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2005년 3월 중순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입원하던 당시 알게 된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또다시 그녀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치고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2005년 4월 3일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을 들킬 것을 우려해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녀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서 먹게 하고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안내염에 상해를 가해서 실명시켜버립니다. 2005년 4월 19일 경찰이 어민숙을 다시 검거해 구속하게 됩니다. 체포하게 되죠. 당시 어민숙은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험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1976년생의 어민숙.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 설계사로 잠시 일을 했었고 이후 2번 결혼했는데 남편 2명 다 상해를 가하고 실명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뒤 그 다음에 약을 먹여 살해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시켰으며 집에 불까지 질렀는데 사망 다음으로는 실명, 그 다음으로는 화상이 보험금이 제일 크다,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경험, 이 경험이 범행하는 데 큰 틀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그녀의 범행을 분석하면서 약물이나 신체의 지식이 아주 많다. 정말 똑똑한 여자다. 정교하고 거침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어민숙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만 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 살던 중 한밤중에 서울에 있는 죽이 먹고 싶다면서 곧바로 비싼 모범 택시를 불러서 서울까지 왕복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수고비를 줄 테니 죽을 사와라 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죽값은 6,000원이었고 왕복 택시비가 1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심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후에도 그 큰 돈, 그 수많은 돈을 전부 친구와 어울려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찜질방에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 옷을 구매하는 등 자신의 사치, 행락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어느 한 기자가 엄인숙에게 지금 가족들이 모두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자 엄씨는 말하기 싫어요! 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으며 울먹이면서 괴로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자가 어떤 점 때문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서 라고 대답했죠. 기자가 다시 가족들이 의심하고 그러진 않으시던가요? 라고 질문하자 엄씨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엄인숙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마약에 중독되어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남편의 누나는 전혀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국선 변호사 역시 마약 복용자라든가 정신이상자라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녀의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범행 동기는 마약이 아닌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들은 엄인숙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서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정신, 감정 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꾀병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맨정신으로 이 사건들을 모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년간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현주 건조물 방화제, 사기, 상해, 중상해, 강도, 절도 등 총 10가지 항목으로 24가지 행위에 이릅니다. 법원은 엄인숙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살인죄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05년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27일 열린 2심 항소를 기각했고 2006년 12월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엄인숙이 출소하면 몰래 또 물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그런 방법으로 가족들을 몰살할 듯 하다는 공포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엄인숙의 오빠 되시는 분은 솔직한 심정으로 여동생을 죽이고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가져가고 몸이라도 성하게 뒀다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어떻게라도 살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엄인숙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엄인숙은 한쪽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동성과 성행위를 하고 낭비벽과 허세가 심해 재소자들과도 싸움이 잦다고 합니다. 네, 부산 중소기업 사장 부부 실종 사건. 네, 이 부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2007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 사장 최낙률, 당시 57세입니다. 그의 부인은 조영숙, 당시 52세. 이 부부는 같은 날에 종적을 감추었고 18년째 두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최 사장은 실종 당일 이후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고 조영숙 아내는 실종 이후에도 17일 정도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최 사장의 동업자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었으나 그가 2012년에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궁에 빠지게 되고 끝내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최 사장은 동업자 백 씨에게 건네줄 서류가 있어서 중구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남포동에서 백 씨를 만난 최 사장, 그에게 서류를 주는데 이때 백 씨가 최 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몇 시쯤 들어갈 것인가? 좀 있다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한 후 최 사장은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 사장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 사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았을 동업자 백 씨. 네.
최 사장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은 없었고 평상시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사장의 부인,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의 부탁을 받고 백 씨에게 서류를 받기 위해 공장으로 갔는데 이후 조영숙 씨, 이 아내를 본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동시에 종적을 감추어버린 이상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본래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실종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을 비울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사장 역시 사업을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이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부부가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정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에 경찰은 최 사장 부부가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발발 4일째 4월 23일 최 사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됩니다. 그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은 다음 아닌 최 사장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아니었다는 것. 최 사장이 실종 당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변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휴대전화를 던져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 사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지 4일 후 그 문제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실종된 아내 조영숙이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경찰입니다. 끊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조영숙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전화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추적 결과 전화의 발신지는 울산의 시외버스 터미널. 그렇습니다. 조영숙은 어떤 이유로 울산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3일 후 두 번째 전화가 조영숙에게서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영숙의 친구. 이 전화에서 조영숙은 친구에게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하더니 뜬금없이 불가에 귀의하겠다. 갑자기 절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아이들을 좀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때 전화의 발신지는 경주입니다. 경찰들은 도무지 이 미스터리한 전화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합니다. 또다시 6일이 지나고 조영숙은 최낙률 사장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이번에는 보내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뭘까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남기게 됩니다. 이때의 전화 발신지는 대구광역시였고요. 이날의 문자와 전화를 마지막으로 조영숙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 동안 그녀에게서 온 연락을 참고해보면 조영숙은 남편인 최 사장과 함께 있지는 않다라는 뜻이 되고 그녀도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면 왜 어째서 부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치 전국을 떠돌아다니듯이 울산, 경주, 대구로 이동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어째서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았을까요? 가정사나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만일 조영숙이 정말 납치되었다면 또 납치범이 옆에 있어서 그의 감시하에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의해서 납치범의 위치 또한 발각될 우려가 있죠. 그런데 가족들과 연락을 하게 허락할까요? 납치범은? 의문이 생깁니다. 즉, 납치한 상태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과 지인들과 몇 차례 통화만 주고받았을 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영숙의 미스테리한 상황이 채 풀리기도 전에 또다시 수사에 혼선이 생깁니다. 실종 11일째인 4월 30일 최 사장의 자동차가 경주 박물관 주차장에서 발견됩니다. 최 사장이 경주에 간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당시 경주에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었고 그 단위가 무려 몇십억 단위였다는 것. 그때 이 사업의 개발조합 이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 씨, 최 사장에게 이 사업에 투자를 해보지 않겠느냐. 만일 계약이 성사되면 개발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최 사장으로부터 3억을 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이 예상외로 너무 지연되었고 이에 기다리다 지친 최 사장이 내가 당신 믿고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이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경주의 모 커피숍에서 서로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경찰, 곧바로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게 되죠. 이에 알리바이를 조사했지만 사건 당일 이 씨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 사장이 3억이란 돈을 투자한 것도 이 사건 직전이 아니라 벌써 3년 전의 일이라는 것. 네, 그렇게 밝혀지면서 용의자는 또다시 없어지죠. 결정적으로 이 씨는 최 사장과 같은 날 실종된 조영숙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얼굴조차 모른다는 것.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최 씨 부부의 실종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최 사장의 두 아들들과 투자 문제로 멱살잡이까지 했던 조합원인 이 씨, 조합이사 이 씨, 그리고 동업자 백 씨 등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이들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동업자 백 씨를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최 사장과 조영숙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백 씨이기 때문이었고 또한 최 사장의 가족들보다 더 많이 경찰들과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 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합니다. 오히려 백 씨는 최 사장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경주의 개발조합 이사장 이 씨를 파봐라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자신은 최 사장이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익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에 혼란을 준 것은 바로 조영숙의 미스터리한 전화였죠. 이 미스테리한 전화 때문에 부부가 어디서 최종적으로 실종된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 사장의 자동차는 경주에서 발견되었지만 조영숙의 마지막 통화 발신지는 대구였습니다. 최 사장은 경주에서 실종되었고 조영숙은 대구에서 실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납치되었다고 보기에는 자유롭게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혹시 자작극은 아니냐라고 의혹까지 품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 조영숙의 미스테리한 전화 문제를 파헤쳐보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녀가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째서 17일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전화만 했을까요? 모습을 어째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아들들과의 통화에서는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때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조영숙 씨가 맞을까요? 4월 24일, 27일, 30일, 5월 6일에 조영숙은 남편, 오빠, 아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들에게는 불가에 귀의할 테니 아들들을 잘 부탁한다는 둥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둥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친오빠 대신 전화를 받은 조영숙의 올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언니야 하고 한마디만 하고 끊었는데 이때 올케가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전혀 조영숙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은 보통 조영숙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들들을 먼저 찾을 정도로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종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아닌 경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이후 친오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 아들들에게 왜 전화를 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표하자
그제서야 조영숙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상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조영숙의 전화를 받았던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건 맞지만 사이가 그렇게 친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친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조영숙의 휴대전화로 17일 동안 전화 연락을 하고 다닌 사람은 조영숙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방송에 나간 직후 백 씨의 직장 동료가 경찰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진술을 합니다. 백 씨가 나에게 실종된 최 사장의 휴대전화를 주면서 최 사장의 아파트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전화기를 버려라 라고 지시했다.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백 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주었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조영숙의 휴대전화로 울산, 경주, 대구를 돌면서 전화를 건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2007년 수사 당시 백 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했으며 최 사장의 휴대전화로 장난질을 했다는 동료의 증언을 받아들인 경찰. 곧바로 백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히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에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백 씨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간 결백을 주장하던 백 씨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완전히 종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틀 후 거제도의 어느 주차장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백 씨가 이미 사망해버렸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산의 중소기업 사장 부부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네. 형사가 범인을 잡고 놀라 자빠졌다는 사건입니다. 네. 잡으러 간 형사보다도 범인의 계급이 더 높았던 사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현직 경찰이 성폭행을 하고 한 톨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2011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피해자 여성이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비틀거리면서 집을 들어가는데 어떤 남성이 여성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대로 여성을 안쪽으로 밀쳐 넣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집 안쪽으로 나자빠지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범인은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밀고 들어가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도 사전 조사를 이미 끝내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뒤처리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씻기고 또 씻겼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여성이 수치스러울 만큼 씻도록 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남을까 해서 정말 씻고 또 씻으라고 강요했던 것이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정신없고 무서운 상황에서 범인은 계속 씻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의 몸에 묻어나게 되는 것들이 있죠. 피해자는 반항하고 범인은 반대로 덮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서 서로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으로 싸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폭행을 하게 되면 땀이나 체액 그리고 정액, 머리카락 등등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지문도 있고 신발에 족적 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빠져나갈 때에는 자신이 만졌던 물건들, 소소한 물건들까지도 모두 챙겨서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치밀하다. 범인이 보통 놈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나가고 나면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봐 시간을 벌 요량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빼앗아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범인이 사라지고 난 후 범인의 생각대로 피해자는 조금 늦게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닥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이미 깨끗이 여러 번 씻겼고 수집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은 피해자 집 주변의 CCTV를 따기 시작합니다. 확인합니다. 범인이 동네로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을 잡으려는 것이죠. 인근 도로의 CCTV까지 모두 확보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절상 그때 사건 현장인 서울은 장마 기간이었는데 그 장마로 인해서 도로에 설치된 CCTV가 고장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 작동됐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CCTV 화소가 너무 낮은 데다가 비가 왔으니 고장이 아니더라도 빗방울 때문에 식별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범인의 동선과 범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지문은 고사하고 머리카락이나 제모, 먼지 한 톨 안 남긴 사건. 성폭행 후 범인이 피해자를 씻기는 그 정도도 절대 정액이 나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씻겼다는 것. 피해자 말에 의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치욕이었지만 그렇게 씻기는 그 자체가, 그렇게 씻고 또 씻는 그 자체, 씻는 방법 그 자체 너무도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이 나오기는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량, 정말 미량이라도 남아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DNA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다행히 미세하지만 DNA 채취에 성공하게 됩니다. 경찰은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잡을 수 있겠다. DNA 유전자 은행에 보내서 비교 분석 의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0년 DNA 유전자 은행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은행에 범죄자들의 DNA가 등록되어 있죠. 하지만 같은 유전자, 일치하는 유전자 DNA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범인이 예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거나 아니면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이 사건은 간단한 것 같았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사건 하나가 접수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했다는 것. 노래방 주인은 새벽 4시경에 퇴근을 했고 오후에 다시 영업하려고 출근을 했더니 출입문이 오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없어진 물건은 없다는 것. 그러나 분명 누군가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찝찝하고 무서워서 신고를 했고 이 사장님은 신고를 하면서도 경찰에게 상당히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다른 일로도 바쁠 텐데 별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신고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신고 정신은 투철해야 하죠. 네. 어쨌든 신고가 접수됐으니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때 과학수사팀도 함께 나가서 현장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범인이 마시던 생수병이 남아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 침 뱉은 화장지, 그리고 담배꽁초 등도 국과수로 보내서 분석을 의뢰합니다. 또 할 것이 있죠. CCTV를 확인합니다. 범인은 노래방에 들어와서 약 3시간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고 나갔기 때문에 노래방 주인이 번거롭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며칠 후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13년 전 앞서 말씀드린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만세를 부릅니다. 13년 만에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노래방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범인의 동선을 분석하며 따라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카메라를 모두 하나하나 분석해서 범인을 잡으러 갔는데 범인을 잡고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현직 경찰이었다는 것.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이었고 당시 45세에 경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범인을 잡으러 간 형사들보다도 범인의 계급이 높았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검거하고도 아주 기분이 더러웠다는 것이죠. 같은 경찰이 그것도 성폭행범이라니.
이 범인은 2006년에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13년 전 그 사건 당시에도 청와대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단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도 범인은 범인이죠. 잡아와야죠. 이제 경찰은 범인을 조사하고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추궁합니다. 휴대폰까지 압수하고 분석하는 등 치밀하게 조사했지만 더 이상 드러나는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죠. 그렇게 2024년 5월 13일 은평경찰서에 노래방 침입 신고가 접수되었고 6월 25일 국과수에 DNA 확인했고 8월 27일 은평구에서 이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결국 앞선 사건 2011년 7월 성폭행 사건의 경우는 범인이 경찰이라서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못 잡았던 것이죠. 성폭력, 주거침입, 노래방 건조물 침입 등 5년 이상의 형량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결국 경찰 파면과 동시에 약 6, 7년 정도 형량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어째서 추측인가? 분명 범인에게는 형량이 떨어졌을 터인데 이 범인의 형량은 특히 찾아보기, 확인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마담의 이야기입니다. 꽃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 네. 1986년 5월 사건은 33살의 젊은 여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카미야 치카라. 당시 46세, 아내는 13살 연하인 카미야 리사코입니다. 이들은 결혼 3개월 후인 1986년 5월 19일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신혼여행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좀 부자연스럽기는 했지만 남편 카미야는 리사코가 외로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친구 3명을 여행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모두 5명이죠. 하지만 다음날 남편은 오전 11시 40분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후 비행기로 혼자 오사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리사코와 친구 3명만이 예정대로 이시가키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그녀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발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흡곤란과 경련까지 나타나는데 친구들은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오후 1시 30분쯤 사지마비로 고통받기 시작하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도 하기 전 그녀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 카미야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급히 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카미야를 의심했던 친구들은 부검을 의뢰하였고 카미야의 승낙 아래 부검을 실시하게 되죠.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 사망으로 형사조사관은 법리학 교수인 오노 교수에게 부검을 부탁하게 되고 오노 교수는 죽은 여성의 시체를 해부하게 되지만 심장에 작은 울혈 빼고는 너무나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교수, 그녀의 심장과 혈액을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죽은 여성의 남편을 교수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기엔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도 침착했고 또한 이때 남편이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2번째 부인, 1번째 부인도 모두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를 교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장기는 제자리에 모두 돌려놓았나요? 라는 이상한 질문도 하고 남편을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된 오노 교수는 더욱더 이 상황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쯤 남편과 죽은 아내는 사실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후로 남편은 술집에 찾아오면 아내만을 지명했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행동하면서 호감을 산 남편. 사적으로도 만남을 갖게 되는데 몇 천만 원 하는 코트, 반지 등등 고가의 선물을 망설임 없이 해대더니 6일 만에 만난 지 6일 만에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장까지 보여주며 청혼을 했다고 하네요.
고민을 하던 아내는 결국 승낙을 하게 되고 둘은 오사카로 떠나서 신혼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5월 달에 아내와 여행을 함께 가달라는 것. 비용도 다 내가 지불하겠다라며 친구들에게 직접 부탁해 전화까지 하는 정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는 친구들 3명과 여행을 가게 되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을 의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만료했었고요. 그래서 그녀의 사망에도 의문을 품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 어떤 캡슐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뭐냐고 묻자 내 남편이 특별히 제조해준 영양제라고 말하면서 종종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추궁하자 그 약은 아내가 이전부터 먹던 것이고 냄새 때문에 캡슐을 이중으로 해서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내가 죽어야 했다. 아내를 수령인으로 해서 20억 가까이 보험을 들어놨다라는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친구들은 보험금 얘기는 그 반대가 아닐까 하고 더 큰 의심을 하게 되죠. 경찰과 언론사, 보험회사에 미친 듯이 친구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근경색으로 자연사 처리된 사건이라 경찰들은 시큰둥했고 단 2명의 기자만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기자는 오노 교수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약국에서 취재를 하다가 알아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남편 카미야가 그 약국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캡슐로 된 강장제를 한 번에 100개씩도 사간 적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카미야가 우리 집 노인네가 아버지가 노망이 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약을 뿌리고 다닌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고 노망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구입한 약은 캡슐과 용액이 따로 분리되어서 판매되고 직접 액을 캡슐에 담아서 복용하는 방식이었다는 것. 한편 제보를 받은 보험회사들 역시 수상함을 느끼게 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경찰에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수령인이 되어 받을 돈이 19억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근데 이때 이상한 점은 매달 부어야 하는 보험료만 360만 원이었다는 것. 아내가 사망하기 20일 전쯤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한 달치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는 이 보험금을 다달이 낼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노 교수는 독극물에 의한 사인으로 보고 채취한 장기와 혈액으로 계속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죽은 이 아내의 혈액은 30cc밖에 남아있지 않아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마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것은 약품으로는 힘들고 자연에서 채취한 무언가일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노 교수는 직접 엄청난 양의 자료를 뒤져가며 공부를 하다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투구꽃. 투구꽃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자라는 들꽃인데 뿌리에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에 교수는 보관해둔 혈액의 성분과 비교 분석. 결과는 투구꽃에 독이 검출됩니다. 이렇게 오노 교수가 한창 조사할 때쯤 남편이란 사람은 고급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놀고 애인도 3명이나 거느리며 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일단 거부하면서 남편은 거액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펑펑 써댑니다. 이상하죠? 이때 남편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재판에서 오노 교수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인은 투구꽃의 독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본 방송을 타기 시작하고 그때 중요한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 꽃가게에서는 TV에 나온 그 남편을 보고 몇 달 전 그가 투구꽃을 62그루나 사간 남자라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누가 봐도 범인이 분명했지만 경찰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항에서 헤어지고 아내가 오키나와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1시간 40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투구꽃 독은 30분 이내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 남편이 죽였다는 것을, 투구꽃을 이용해서 죽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때 아내는 9시 반에 먹은 조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살던 집 말고 수상한 월세집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집주인 말로는 그가 이사 온 후 전기세, 수도세가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 경찰은 그의 방, 다다미를 가져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도 투구꽃의 독성이 발견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의 뒷조사를 해보니 회사 격리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몰래 회사의 주식 증권을 전당포에 돈으로 바꾸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쯤 또 하나의 결정적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어부가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에게 1200마리의 보거를 팔았다는 것. 독성이 너무 강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한 마리에 10,000원씩 해서 1200만 원에 사갔다는 것. 이 어부에게는 본인은 대학교 조교인데 책 집필할 때 쓸 것이니 비밀로 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보가 쏟아지자 오노 교수는 다시 혈액 분석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보거의 독도 검출됩니다. 오노 교수는 다시 또 엄청난 양의 자료를 확인해가면서 투구꽃과 보거꽃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마침내 그 두 개의 독이 서로 정반대의 작용을 하여 기량작용이 일어나 독성의 효과가 늦어져 사망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기량작용이란 서로 상반되는 두 종류의 약물이 체내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2가지 독을 넣은 캡슐을 강장제라고 속여서 먹게 만들고 이때 반감기가 짧은 보고독이 먼저 몸속에서 사라지면 그 다음에 아내가 투구꽃 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그의 두 아내의 살인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고 2002년에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암으로 2012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투구꽃과 보거의 독은 모두 뇌에서 세포로 전달하는 명령계통의 이상을 일으키는 신경계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남편은 보험금 살인을 위해서 그 월세방에서 몇 년 동안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약국에서 구매한 캡슐, 정제 기계까지 몇 대씩 장만하면서 독을 정제해서 담고 쥐 100여 마리를 반년 동안 실험하는 등 엄청난 노력과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첫째 부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땐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두 번째 부인부터는 보험을 들어놨다고 합니다. 또한 끈기 있게 연구하고 매달려서 이 2가지 성분의 기량작용을 발견한 오노 교수. 이 교수님은 일본 의과대학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법의학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물이나 독극물의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본 법의학계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마을에 부임한 새내기 여선생을 학부모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라는 시대는 지났지만 내 자식을 가르치는 여선생을 상대로 학부모 3명이 집단 성폭행한 경우입니다. 2016년 5월 21일 저녁 6시경 신안군의 한 섬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여교사 A씨는 학부형 박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들렀습니다. 새내기 여교사가 첫 근무지로 발령받은 섬마을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학교 관사에서 지냈지만 A 교사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지라는 열정에 힘든 것도 외로움도 잊고 지냈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토요일로 학교 관사에 머물던 동료 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A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홀로 학부모 박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들렀습니다. 이 식당은 학교 관사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어 A씨는 평소에도 종종 식사를 하기 위해 찾던 곳이라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자 학부형인 박씨는 혼자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 A씨를 반겼고 이때 식당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 인사를 시키며 합석을 권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까지 권했고
양식업을 하는 이웃 주민 E씨까지 불러 합석시킵니다. A 교사는 학교 운영위원이자 아버지 또래인 박씨 등의 제의를 뿌리치기가 뭐해서 난처했지만 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A씨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데다가 다음날 여행 계획까지 있었지만 박씨의 강권으로 인해서 인삼주를 10잔가량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A씨가 마신 담금주는 35도에서 43도 정도 되는 독주였고 술자리에서 2번 정도 구토를 할 만큼 만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가 만취를 하고 정신을 잃자 박씨는 밤 11시경 승용차로 관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A 교사를 부축해 관사로 향했고 다른 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관사에는 A씨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숙소 안에까지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날 술자리에는 여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있었는데 3명 모두 선생님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뒤이어 E씨가 차를 몰고 관사에 도착합니다. E씨는 A 선생님이 흘리고 간 휴대폰을 가져다 주겠다 하며 찾아왔고 박씨의 차가 관사를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E씨는 숙소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합니다. 이때 E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범행을 녹화까지 합니다. 이어 박씨가 김씨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겁니다. E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관사에 가서 잘 살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관사로 온 김씨는 E씨를 내보낸 후 A씨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E씨가 관사로 다시 돌아와 또다시 성폭행을 합니다. 한편 새벽 2시 무렵 정신을 차린 새내기 A 교사는 주변 정황을 보고 끔찍한 일을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A 교사는 무서움에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데려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후 곧바로 학교 관사로 가서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이불과 정액 등등 1차적인 증거 수집을 하는 등 초등 수사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는 성폭행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다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A씨가 첫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체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박씨 등은 A 교사가 아침 일찍 땡땡도를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서로 모여 말을 맞춰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 초기 박씨와 E씨, 김씨는 모두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박씨는 성추행 혐의를 시인하기는 했지만 식당 문을 닫아야 해서 관사에 데려다주고 신체를 일부 만지기만 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식당에서 교사에게 담요를 덮어줬다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E씨 또한 선생님인 A씨가 식당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관사를 찾아갔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고 김씨는 식당에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이 없어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E씨가 A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서 살펴보라 라고 하기에 관사에 갔을 뿐이다 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 셋 모두는 증거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관사 이불 안에서 박씨의 채모가 발견되었고 국과수 DNA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E씨와 김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그들은 DNA 검출 이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내 자식의 스승을 성폭행을 할 생각을 하다니요. 이 사건은 당시 가해자들의 태도도 상당히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지만 또 다른 분노 유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반응이었죠. 한 주민은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또 혼자 사는 남자들이 80이라도 나이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 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섬마을에 앞으로 관광객이 떨어질 텐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런 의견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그랬고 섬이라는 폐쇄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3명 모두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간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그리고 검찰은 박씨, 이씨, 김씨에게 각각 징역 17년, 22년, 2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0년, 12년, 1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중에 김씨는 거의 최고형을 받았는데 다른 피고인들과 달랐던 점, 이미 다른 사건의 범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서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을 했던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해당 혐의가 추가되어 잡혔던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 이들이 사전에 공모를 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은 첫 번째,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박 씨의 차가 횟집을 출발하고 30초 뒤에 이 씨 차가 출발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다시 이 씨의 차가 출발한 후 20분 후에 김 씨 또한 관사로 향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범행 직후인 22일 새벽 1시경 피의자 3명이 관사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만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바로 직후 3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 번째, 같은 날 오전 7시경 자신들이 성폭행한 A씨가 섬을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들은 또다시 박 씨의 식당에서 셋이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전후인 2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입니다.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박 씨에게 5차례나 연이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일부 혐의인 중강간 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하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서 완전히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하여 이들이 당초 서로 다른 차량을 타고 관사로 이동한 점에 주목해서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판단,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또 어째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을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교사 신분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어린 제자가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범행이 인정된다라며 유죄 취지로 다시 한번 판단하라고 하며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인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가해자들이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여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추악한 사건이며 대한민국을 당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